HBM3부터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용 제품이에요. 어떤 보드에다가 딱 꽂으면 다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산을 해놓고 재고를 쌓아두고, 근데 재고를 쌓아뒀는데 막 수요가 너무 없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막 수요가 갑자기 생각지 못한 수요가 나오면 가격이 폭등해요. 그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거고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HBM3, 그러니까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3라는 아이템은 엔비디아가 주문한 거예요. 주문형 메모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리 파운드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D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매달 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거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분기, 석 달에 한 번씩 협상을 하죠. 그래서 그 고정된 거래 가격에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합니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HBM은 연단위 주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1,000만 개 이야기하면 1,000만 개 다 사갑니다. 그리고 내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사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TSMC가 하는 파운드리하고 비즈니스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스페셜티 메모리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게 HBM4가 되면 더 지금보다 주문형의 성격이 강해질 거다. 설계 영역에서 더 많이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 기준으로 HBM이 초창기 때는 비트 기준으로 5%밖에 안 됐거든요. D램 전체에서. 공급 기준으로 5%였는데 얘는 일반 D램 대비해서 8배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는 10%를 넘었고요. 지금으로 보면 가격 기준으로 거의 20%를 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내 D램 사업에서 HBM 매출 비중이 지금 15%를 넘었고요. 벌써 당초 그 계획보다 훨씬 빨라진 거고, 연내에 지금 20%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의 20%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아직까지는 비중이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해도 이게 20% 매출 비중을 간다라는 거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이제 자동차에서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전체 자동차가 만약에 적게는 8,500만 대, 많게는 1억 대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가장 좋죠. 이게 보통 그 주가를 날릴 때는 침투율 10%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도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있죠. 터치 스크린 패널이나 이런 업체들이 침투율 10%일 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도 침투율 10% 내외일 때 2차 전지가 제일 셌던 거죠. 그러면 AI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HBM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때가 가장 상향 곡선은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HBM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는 특이한 모습들을 보고 있죠. 항상 삼성이 새로운 아이템, 가장 최첨단 메모리를 내놓고 그러면 이제 삼성이 막 주도를 하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모습이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거든요. 익숙한 모습인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막 독점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막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의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꿨는데 그 룰이라는 게 AI라는 스페셜티 아이템의 이제 부상인 거고요. 지금 HBM3라는 아이템을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독점적으로 사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양산을 해주면 좋죠. 공급처가 다변화되면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 경쟁시켜서 가격 깎으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생산이 잘 안 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3 양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경계현 DS 부문 사장이 우리 9월에 HBM3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메모리 사업부장 이정배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양산이지?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블러핑 아닌가 라고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코멘트는 힘이 있죠. 네. 삼성전자의 사장이 공식적으로 양산한다 그러면 믿어줘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가의 밸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매크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떤 주가 버티는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 그 자체가 내용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업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품질이 SK 하이닉스만큼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삼성이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래서 뭐 어떤 불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이제 떠안는 조건으로 해서 삼성이 납품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삼성이 HBM3P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HBM4 사이에 있는 라인업이 HBM3, HBM3P, HBM4라고 했고, SK 하이닉스는 HBM3, HBM3E, HBM4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와서 HBM3E로 바꾸세요. 하이닉스 쪽으로 손을 들어줬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HBM3E라고 하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만 봐도 지금 하이닉스 쪽에 HBM은 힘이 실리고 있는 뭐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삼성전자는 2019년에 거의 접었어요. 이게 갑자기 생성형 AI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니까 빨리빨리 리빌딩을 했죠. 근데 마이크론은 또 그것조차도 약간 지켜보고 하느라고 약간 대응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 쪽에 점유율이 더 쪼그라들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HBM 시장에서 50%의 마켓시어가 SK 하이닉스, 40%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마이크론의 10%는 그 HBM3, 뭐 2E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저사양의 HBM, 초창기 버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마이크론의 마켓시어가 5%대로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이 10% 마켓시어를 유지하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HBM3E라는 아이템으로 바로 퀀텀 점프하겠다. 우리는 HBM3 포기하고 HBM3E로 바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그 우리 모바일 시대에서도 보면 프로세서, AP라는 것들이 다 자체 설계 쪽으로 갔잖아요. AI 반도체도 지금은 범용인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점점 주문형 반도체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서만 AI 칩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에 이제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파운드리 수요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칩을 설계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IP 생태계인데, 최근에 상장할 ARM 같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설계 툴을 제공해주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2.5D 구조에서 보면 주상 복합 구조잖아요. GPU하고 HBM이 인터포져 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IP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CXL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그런 쪽에서는 램버스라는 회사가 유력하죠. 그런 회사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약간 프록시 마켓으로 해서 뭐 IP 비즈니스를 하는 칩셋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이제 또 상장 준비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괜찮은데, 약간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안정성을 보면 칩셋 미디어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가격, 또 디램 가격을 예측을 할 때는 디램의 수요를 일단 전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향후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감산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감산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은 생산량이 수요를 못 쫓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재고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재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장 수급을 맞추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디램을 사는 업체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주문을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은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얼만큼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잘 모르죠, 저희가. 다만 이제 저희는 방향성을 보는 건데, 왜 60%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올라가 줘야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디램 업체들이 최소한의 그 좀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몰라요, 사실 잘은 모르지만 가격이 뭐 내년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최소한 한 6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만약에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부진했던 한국 반도체 섹터가 조금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BM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했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응을 잘하면서 주가가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나름대로 수요랑 공급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요라고 하면은 이제 GPU, 우리 AI용 GPU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 그러니까 모델별로 이제 저희가 그걸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랑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마이크론이 뭐 내년도에 만들어 팔겠다고 하는 그 숫자랑 이게 조금 이렇게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 조사 기관들 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좀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것보다 물량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HBM이 이제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하이닉스에 좀 뒤처진 이 HBM에서의 성과를 얼만큼 빨리 쫓아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의 우리가 엔비디아가 만들고 AMD가 공급하고 있는 인공지능용 이 GPU는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PC, 노트북 같은 데도 이 AI 칩이 쓰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또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크게 좀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방향은 맞고 일부 종목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미리 과열되는 측면이 없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맞고, 이게 만약에 시장이 빨리 형성이 된다면, 아직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뭐 어떤 업체가 공급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우리 D램 저전력, 그다음에 이 광대역 이 D램 수요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드디어 HBM3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3는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 4나노 제품인 하프 아키텍처에 주로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는데요. 이 하프 아키텍처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공급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이제 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1, 2, 3, 4 계속해서 국제 표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HBM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HBM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의 속도하고 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HBM2E 대비 HBM3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가속 컴퓨팅의 중심에 있는 GPU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7나노 암피 아키텍처 A100보다 4나노 이제 하프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처리 속도랑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GPU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저희가 보통 붙어 있다 해서 니어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니어 메모리인 HBM3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는 이제 현재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프 아키텍처인 H100, H800에 중국향 H800에 주로 쓰고 있지만 연말부터는 이제 AMD의 이제 MI300이라는 신규 어쨌든 GPU에도 지금 HBM3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기존에 이제 뭐 HBM2E를 썼던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HBM3로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자일링스, 그리고 인텔까지도 HBM3를 탑재할 것 같고, 최근의 동향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우리가 범용 액셀러레이터를 GPU라고 부른다면 맞춤형 액셀러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NPU라고 부르는데, 그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또 맞춤형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트레니언 같은 제품들, 그리고 메타의 또 신규 액셀러레이터도 HBM3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의 저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HBM3E는 마이크론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HBM3P는 이제 삼성이 또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가 붙든 P가 붙든 대부분은 이제 기존 HBM 사양보다 개선된 거고, 개선된 거는 보통 이제 처리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HBM3 P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 HBM5 계속해서 HBM의 국제 규격은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될 거고, 그 말은 이제 더 많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을 더 쌓거나 아니면 뭐 만드는 공법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MR머프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삼성이 많이 쓰고 있는 TC NCF라고 해서, NCF가 이제 non-conductive 필름이라고 해서 저렴 필름을 이제 그 HBM 그 칩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스태킹을 시키는 거고요. 하이닉스의 MR머프는 이제 좀 뭐 어쨌든 공법은 매스 리플로우라고 해서 칩을 미리 좀 이렇게 구워놓고 그걸 이제 붙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큰 차이는 액체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실리카 에폭시라는 액체를 그 HBM 각각의 그래픽 디램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생산성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 열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 쓰는 그 필름 방식보다는 약간 좀 두께에 있어서는 길게 봤을 때는 또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공허한 것 같고요. 고객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의 공법인 TC-NCF 방식을 쓰든 하이닉스 MR머프를 쓰든 그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를 맞추고, HBM 두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정하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공법으로 쓰든 성능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법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거나 또 너무 한호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규격 맞추고 성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저희는 공급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저희도 알기는 힘들고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발표하는 데가, HBM을 전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는 데가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거기서도 최근에 숫자를 많이 바꿨어요. 한때는 하이닉스 점유율이 훨씬 높게 잡았다가 최근 자료를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좀 비슷하게 HBM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 두 회사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쌍두마차로서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그 영역에서는 조금은 약간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차피 우리가 GPU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향과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향으로 구분을 하면, 컨슈머 향은 이제 게임 콘솔하고 이제 게이밍 PC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그런 예장의 GPU 시장에서는 뭐 인텔도 일부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그래도 경쟁하는 기업은 AMD라고 봐야 되고요. AMD가 점유율이 이제 한 예장형 GPU 게임 컨슈머 쪽에서는 25%에서 많을 때는 30%까지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70% 이상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되지만,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놓고 보면 90% 이상이고, 또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GPU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HBM이 굉장히 핫했었고 또 한번 휩쓸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BM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금 질문을 주셨던 금리처럼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거나 조금 미루거나, 즉 이 HBM은 조금 앞당기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조금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는 역할,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면 이 상승 사이클이 아마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변수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이 HBM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뭐 상승 사이클을 막 2배씩 키운다던가 그러한 변수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제품 중에 HBM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HBM의 단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HBM을 잘 팔고 열심히 팔아도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와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실적 변동, 즉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에 의한 이 실적의 변동에 비하면 HBM이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는 HBM이 막 대단히 중요한 변수까지는 아니다. 다만 좀 상승 사이클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변수니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확신을 가지고 미리 사둘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많이 기대를 주는 이유는 이 상승 사이클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 부진, 뭐 공급이 많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공급을 안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예전보다 더 크게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삼성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HBM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HBM이 계속해서 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삼성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만 큰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우선은 이 HBM이라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이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때 특화 장비, 특화 소재가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공급하지 않던 걸 새롭게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업들을 직접 수혜 기업이라고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혜를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로 나누는데요. 직접 수혜 기업은 HB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뭐 아니면 PSK 홀딩스, 인텔플러스 몇 가지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몇 달 동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과정에서 유독 이 직접 수혜로 엮이는 기업들은 테마를 타면서 테마로 엮이면서 HBM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모두 함께 오르게 돼요. 그런데 과거의 상승 사이클 때마다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테마로 급등한 주식들이 반드시 몇 개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 바로 직전에 EUV 펠리클 테마를 타면서 SNS텍이나 FST 같은 기업들이 막 주가가 3-4배 미리 급등하면서 테마를 형성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테마가 형성되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미리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상승 사이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처럼 미리 테마를 타서 주가가 미리 쭉쭉 올라 있는 기업들은 정작 곧 상승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거의 못 오르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었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에도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적게는 70%, 많으면 300%까지 오르는 과정 중에서 이미 테마를 탔었던 EUV 펠리클 테마 아니면 파운드리 테마를 탔었던 기업들은 되려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뭐 0% 내외 심지어 마이너스 아니면 15% 정도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낸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 이 HBM
HBM의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수혜를 보는 기업인 건 맞는데 주가가 미리 급등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오르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선 이 기업들을 조금 밀어두고 다른 기업들을 먼저 보는 작업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성장하면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직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로 제한이 되지만요. 간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간접 수혜는 무엇인가? HBM이 확대가 돼.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HBM에 들어가는 디램의 공급이 점점점 딸리게 돼.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 공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설해야 돼. 이러한 모습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램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디램을 만드는 제조 공장의 증설도 비교적 빠르게 들어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디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비교적 더 앞당겨지는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을 간접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HBM에 직접적으로 무언가 공급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HBM이 디램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어주면 우리도 함께 수혜를 봐. 이러한 기업들이 간접 수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누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유명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파츠 기업들이요. 대표적으로 뭐 DNF, 동진 세미캠,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FST, SNS텍 그리고 또 하나 머티리얼스, TCK 이런 기업들이 고루고루 이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 기업인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도 모두 고루고루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는요. 어떤 기업들은 디램 쪽으로 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주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면 HBM도 수혜를 보지만 낸드 플래시도 반드시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지금 공급 과잉이네 뭐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만 낸드 플래시 시장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영역이고 다만 최근에 공급이 다소 가파르게 많이 증가했을 뿐이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HBM의 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의 이 수요가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좀 함께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누구 하나 나 사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생각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고루 공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